창을 열어버리죠. 습을 빼려고. 살짝 그러죠. 언제 그럴까요? 최소 환기를 시키는 이 시점이 결론은 생기기에 온도가 아직 높은 시점. 예를 들어서 10월달이에요. 10월달인데 생각해보세요. 외부 온도가 요즘 기상기 때문에 외부 온도가 15도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14. 그러면은 결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도 조금밖에 안 생기고 잘 안 생기고. 그럼 우리가 결로가 많이 생겨야 습을 제거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때 1헥타에 우리가 식물의 증산량이 얼마 정도 되세요? 밤에 10시간 문을 닫아놓는다고 치면은 보통 2톤 정도를 봐야 된다고 했죠. 2톤을 결로를 빼려고 하면은 유리나 비닐 표면에 물이 계속해서 흘려서 옆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2톤을 빼려면. 근데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를 열죠. 최소를 열어요. 외부 온도가 10도라고 열어요. 조금씩. 10도 여는데 조금 열어놓으면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식물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온도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전략은 환기를 하고 난방을 하는 것이 에너지가 절감된다. 이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왜 환기를 하고 난방을 하면서 절약될까요? 제가 지난번 말한 거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왜 환기를 하고 에너지가 난방을 하면 에너지 절약될까요? 습도가 낮아서. 그렇죠.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식물이 증산해서 채워놓겠죠. 채워놓고 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습도가 높아야 에너지가 절약된댔죠. 이거는 이제 초저녁이 아니라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제로 작물이 밤새를 내고 있는 10시, 19시부터 한 해가 뜨기 직전까지는 습도가 90%의 상태가 85%보다 더 에너지가 절감 효과가 뛰어나요. 그때는. 왜냐면 바깥으로 습이 빠져나가는 만큼 에너지 증가량이 늘어나거든요. 환기 후 난방의 경우 또 하나가 저온피해가 발생하도록 주의한다. 그러니까 PB가 크도록 설정한다. 이건 뭐예요? 초저녁에 PB를 크게 만들어야, 예를 들어서 5도로 내가 PB를 10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10단계로 나가서 우리 제어한다는 얘기잖아요. 20을 놓으면 뭐예요? 20단계로 나간다는 얘기죠. 천천히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PB를. 이 외부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그냥 있다는 정도만 설명하고, 이게 습도와 온도를 모두 고려한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써요. 이걸. 왜 안 쓸까요? 이거 쓰면 이게 일단은 스프링클러를 지붕에 돌리거든요. 유리온실 같은 데 돌려요. 옛날에 제가 갖고 있던 온실에도 달린 채로 왔는데 쓰진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지하수를 쓰잖아요. 지하수 쓰면은 유리가 뭐가 묻어. 두 번째, 왜 안 쓸까요? 돌리게 되면요, 온실 내부 제어가 안 돼요. 환기를 해야 되는데 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온도는 떨어지는데 내부습을 못 빼요. 근데 우리가 6, 7, 8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못 써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다는데, 국내에서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사용하는 경우가 드문 이유가 뭘까? 이거 드문이에요. 내가 또 이거 빨리 붙여야겠다. 이거 괜히 다 틀렸네. 아무튼 드문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환경이 6, 7, 8월 달에 외부 습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내부 습도를 스프링클러로 돌리면은 습을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건조한 기후에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캘리포니아 오케이, 뭐 알메리아 오케이, 그다음에 뭐 저기 사우디도 오케이인데 저기 네덜란드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덜란드가 외부 온도가 18도예요. 습도가 우리처럼 높지 않아요, 여름철에. 그러니까 거기 쓸고 가죠. 우리나라는 안 돼요. 광양도 너무 세고. 그래서 우리가 약재 방제에서 이것도 못하는데, 약재 방제 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약을 보통 오전에 뿌리잖아요. 오전에 뿌리고 나면은 환기를 시키기 하죠. 근데 환기를 조금 이따 하죠. 왜요? 충분히 식물체가 적게 맞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을 열어 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바로 열어요. 왜냐면 또 단점들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잎이 타기도 하고, 왜냐면 환경이 너무 이게 온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타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물방울 맺히는데 온도 올라가면 타요, 거기가. 그래서 빨리 열리려고 열기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커튼 위치라든가 환기팬이라든가 최소상기창 위치, 실내 환기창 위치를 하는데요. 사전에 환기를 하라 먼저. 환기창을 닫기 때문에 온도 올라가잖아요. 미리 우리가 온도를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죠. 습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약을 뿌리고, 그 다음에 살포에는 문을 닫고
식물체가 충분히 젖어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약재를 제거하는 환기, 그러니까 물을 말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 시기가 휴직이라는 게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괜히 짧게 놔요. 한 2, 30분이면 열어버려요. 그냥. 왜냐? 온도가 너무 올라가거든. 그리고 저게 과연 좋은 거, 왜냐면 잎이 너무 오래 하면 잎이 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휴직이라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갖고 온 데이터 보시다 대표편 자료가 보면은 영어를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그냥 얘기라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안 맞더라. 그 겨울철에도 문제예요. 겨울철에 뭐가 문제예요? 약을 뿌렸어. 곰팡이 약을 뿌렸어. 뭐가 문제예요? 문을 열어도 안 말라. 문을 열어도 안 말리잖아. 잘.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유럽은 다른데 아무튼 절차는 그렇다. 그래서 이 휴직이라는 거는 있긴 있어요. 문을 닫아놓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10분 넣어라, 20분 넣어라, 30분 넣어라는 본인들이 판단해갖고 내가 약해가 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원답 뭘 해야 돼요? 꺼야 돼요. 수동으로 온다. 창이라든가 이런 거를 온도 올라가면 창이 열릴 거 아니에요. 휴직일 때 내가 수동으로 작동을 해놓고 나서 닫아놓고 나서 그 완료가 된 다음에 다시 자동으로 돌려놔야겠죠. 지금 자기 도구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수동으로 안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열리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깜빡하면은 여기는 안 그렇지만 저는 깜빡해요. 깜빡. 다른 왜냐면 이거 하다가 딴 일 생각하면 또 가보면은 갑자기 약 뿌리고 왔더니 손님 왔어. 손님하고 왔는데 한 2-3시간 떠들었어. 그러면은 2-3시간 닫혀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안전하게 알아서 하시라 그냥. 요거는 우리가 기타 제어는 쿨링 컨트롤 흔히 말해서 이제 냉각 장치 돌리는 거, 패드앤팬 방식도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패드앤팬 방식은 쓰지 않아요. 잘 이거는 건조지를 쓰는 거고, 패드앤팬 방식은 몇 미터 갈까요? 이게 효과가 30m 정도, 길어야 50m가 넘어가지 않아요. 30m를 권해요. 그래서 보통 패드앤팬 방식을 쓰는 온실들, 주로 알메리아나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데 길이가 짧게 만들어진 온실 대부분이에요. 근데 패드앤팬 방식을 개조한 게 있어요. 길이 100m까지 할 수 있는 게. 그게 뭘까요? FCU. FC 중에서 뭘까요? 반밀폐 온실에서 패드앤팬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패드 방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건조교에 사용됐죠? 패드 방식 갖고 우리나라에서 아까 습도 얘기했잖아요. 엔탈피. 패드 방식으로 우리 온실 내부에다가 6, 7, 8월 달에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온도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온실 내부 습도가 이미 엄청 높기 때문에요. 닫아버리면. 그러니까 열어버리면은 습도가 없는데 반밀폐형은 닫아놨잖아요. 엄청 습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패드앤팬 방식에 습을 더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병만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밀폐 형식을 패드앤팬 방식으로 했던 분들을 보면은 거진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패. 본인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유럽에서도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반밀폐 형식을 패드앤팬 방식으로 냉각을 하는데 자기들도 퀘션 마크가 찍혔대요. 의심하고 있는 분들. 근데 그거를 만든 업자들은 성공했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하시는 농민들은 갸우뚱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갸우뚱 하고 있다. 갸우뚱 하는 게 뭐든 갸우뚱을 했어요? 저번도. 뭐야? 보강운동. 이제 복합 제어에 대해서 최적 온실 경영 관리, 복합 제어 관련해서 이제 잘 들어갈게요. 우리가 고온건조 기후라고 하죠. 사실 고온건조로는 여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5월달 정도 얘기할게요. 5월달, 6월, 7월, 8월달을 한여름에는 우리가 고온건조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 고온 다습이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장마철에 비해서는 다소 건조긴 할지도 몰라도 일단 다습이에요. 일단 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환기 상수가 높게 되면 건조가 어떻게 될까요? 환기를 하면은 습도가 막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막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산하는 것보다 뺏기는 게 많기 때문에 훨씬 많은 습을 제거하게 돼요. 온실에서. 그러면은 그렇고요. 그래서 건조를 예방할 목적이 있을 필요가 있을 거고요. 차광은 온도상 차광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온실 내부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근데 차광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온실 주가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갭을 사용하는데 갭을 몇 프로 두냐? 10%에서 20% 사이로 둬요. 왜냐? 어떤 온실은 20%고 어떤 온실은 10%예요.
말 못해요. 내가 봤을 때 조정에서 내가 15% 정도가 가장 온도가 낮다 싶으면 15% 하시는 거고 10%면 10%인데 보통 우리가 20% 정도 갭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갭을 많이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굉장히 나빠요. 갭은 적게 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20%로 하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 맞는데 20% 했을 때 한 4도가 떨어졌어. 근데 10%를 했더니 3도가 떨어졌어. 그럼 저는 3도 떨어지면 괜찮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가 생장점을 맞춰갖고 식물체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전체 면적의 20%가 계속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80%는 통제가 됐는데 20%는 통제를 하나도 못 받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90%를 통제하고 10%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더 생산성이 높은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20%가 하게 되면은 기본값이고 그거는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좁히는 게 좋다. 온도가 덜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 뭐 23도, 22도다 그러면 그냥 23도가 아니라 35도, 34도다 그러면은 그냥 제 생각은 그냥 34도나 35도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10%만 갭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습은 우리가 온도 및 습도를 분리하여 제어 가습할 것. 그러니까 가습을 할 때 온도 및 습도를 분리하여 제어한다는 건 뭐냐? 온도가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습도를 높이려고. 근데 가습을 많이 했더니 온도가 떨어졌어. 한 2, 3도 떨어졌어. 근데 습도가 85%, 90%예요. 그리고 물이 생겨 자꾸.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습도와 온도를 분리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물이 큰 것이 제어에 유리하다. 이거 뭘까요? 건조기후에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자기와 증산량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로 폭으로 쏘는 물의 양은 뭐라고 했어요? 보조해 주는 걸 했죠. 실제로는 식물이 예를 들어서 파라방 정도 토마토가 크고 있고 오이를 한 달 정도 키웠으면은 내가 공급하는 뭐죠? 안개 분무기의 효과보다 식물체가 증발하는 것이 훨씬 크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8대 2, 9대 1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 도와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때. 근데 효과가 클 때가 어디가 클까요? 작물이 작을 때. 작물이 작을 때는 어때요? 내가 식물 자체가 증산량이 적기 때문에 식물이 뭐 20, 30%, 50%하고 제가 증발한 거 예를 들어 식물 심고 나서 그러겠죠. 거의 90%가 공급하는 거고 10%만이 식물이 증산하는 거겠죠. 시간이 다함에 따라서 이 역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온 건조기후에는 우리가 습도를 어떻게 하면 이 정도 70% 올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제 장마철이에요. 고온 다시 장마철. 환기를 설정 온도에 놓는데요. 설정 온도를 낮추는 설정 온도를 낮고 다 열어놓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환기를 다 열어놓고 있다는 얘기고요. 한마디로 장마철이고 여름이고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차가울 경우에는 온도 및 습도 상승이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우리가 커튼을 사용하지 않죠. 커튼 사용하면 그렇지 않죠. 이 광량 자체다 보니까 제습을 하는데 온도 및 습도를 분리하는데 우리 제습을 할 때 여기서 얘를 70, 10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를 아래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바로 공기 유동을 또 하나가 아까 여기 뒤쪽에 있는데 이쪽에 여기서 뭘 할까요? 제습을 할 때 제습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뭘 하면 좋을까요? 난방 파이프를 올려서 공기 유동을 크게 만들어 버리면은 온실 그러니까 나무의 주변의 습도가 많이 떨어져요. 최소 난방 파이프를 사용하는 시점이 바로 장마철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을철에 사용하고 장마철에 사용하고 살짝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좋은 따뜻 이건 겨울 밤이죠. 겨울 밤이에요. 그러면 습제가 목적으로 난방을 하고 이건 뭐 저온 낮은 시기에는 저기도 있고 겨울철 겨울도 있고 또 환절기 때 10월 11월까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최소 난방 파이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습을 제거하고 환기를 시키고 공기 유동시키고 그래서 이 습도를 갖다가 낮추는 데 목적이 있겠죠. 공기 유동시키고 가온도 많이 하면 우리가 습도가 떨어지겠죠. 저온 건조인데 이거는 한낮에 필요해요. 한낮에. 그래서 한낮에는 언제일까요? 한낮에 내가 12월 달에 정식을 했어요. 1월 달에 정식을 했어요. 그럼 내부에 정식을 했으면 작물이 작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습이 올라오지 않죠. 고온, 저온, 건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참 생생환경에 나오셔야 되고 보온을 하고 가습을 하고 가온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위쪽 올리려고 노력하게 됐죠. 이것들을 한낮에 습도가 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습기라고 낙엽붕괴 사용하는 시점이 겨울철에는 식물 정식하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볼게요. 장마철에 볼게요. 환경인자가 어때? 장마철은 온도는 높고 습도는 높고 CO2는 뭐 무시해버리고 광량은 낮겠죠. 또 생각보다 장마철이 있잖아요. 그룹이 옅게 낀 날은요 한 800줄 나와요. 겨울 건보다 좋아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흐린 날인데 아주 그룹이 짙게 안 끼고 옅게 낀 날은 한 800줄 나와요. 그런 날 있잖아요. 좀 뜨거운 그룹 낀 날. 그러면 우리가 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라. 가습은 멈춰라. 난방은 최소 난방을 하라고 했지 아까 전에. 커튼은 서방은 전부 열어놔라. 그치? 근데 여름에요. 고온이고 습도가 낮고 일정 광량이 높은 시기죠. 환기는 열고 가습은 하고 난방은 끄고 고온은 닫고 차광은 닫아라. 뭐죠? 여기 볼게요. 이 보온이라는 건 뭘 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예. 보온은 열으라고 했잖아요. 탄산 스크린인데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근데 일반 우리가 알루미늄 스크린 닫으라는 얘기예요. 왜 알루미늄 스크린 닫을까? 이거 얘하고 같이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의 열이 갇혀요. 그래갖고 차광 스크린이니까 알루미늄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알루미늄 열을 반사하거든요. 그래서 차광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지가 열을 안 가져요. 지가 흡수하지 않아 열을. 다 반사만 시켜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겠죠. 이제 겨울에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고 이것도 뭐 저렇게 환기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말 못해요. 그 다음에 가습은 중지하고 난방을 하고 밤에는 보온 스크린을 닫고 밤에는 열고 밤엔 닫고 낮엔 열고 차광 같은 경우는 똑같이 밤에는 닫고 낮엔 열고 하라는 얘기고 본가을 같은 경우는 환절기 때 볼게요. 이제는 환기를 하고 가습하고 난방하고 그다음에 보온도 하고 차관을 열고 닫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디바이스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걸 표를 간단하게 표시한 거고요. 나중에는 요거 하나하나 갖고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요 하나하나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가 온실을 하는데 작물도 알아야 되고 물리도 알아야 되고 화학도 알아야 되고 생리도 알아야 되고 공학도 알아야 되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알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아니 주야간 온도 편차가 얘 밤에 10도 관리하고 낮에 최고 온도가 35도야. 저녁은 10도야. 그러면 20도 차이 나잖아요. 25도 차이 나잖아요. 평균 온도는 한 25도 돼. 그런데 습도는 3, 40, 50% 정도 되고 근데도 작물이 잘 자라고 있어요. 열매도 좋아. 그럼 뭐예요? 센서 값으로는 작물이 엉망인데 실제로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단독무실 가면 실제로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뭐를 느껴야 돼요? 잘 자라고 있구나를 느끼면 되는 거지 센서 값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항상 그래 작물에 대한 평가가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센서 값으로 봤을 때는 개판인데 작물만 잘 자라고 있어. 그럼 뭐예요?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이런 시기에 보면 광량이 좀 풍부하고 이런 시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온도가 평균 온도는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상당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고 탄산가스는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탄산가스 관련해서 오늘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탄산가스는 광합 속에 굉장히 필수적인 존재잖아요.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에너지의 근원은 뭐라고 했어요? 태양이고 그 광량,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하죠? 퀀텀 입자, 광 입자들이 식물 표면에 부딪혀서 그 안에서 전자 전달기를 만들어 갖고 수소에다가 전자를 줌으로써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를 그냥 놔두면 너무 사라지니까 그거를 탄소라는 곳에서 고정을 시켜서 우리가 양분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탄산가스의 C는 에너지가 아니라 뭐예요? 골격이에요. 에너지 자체는 아니고 골격이에요. 그냥
에너지를 조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물이 사용하는 골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 중에서 보게 되면은 수소가 탄소에 붙을 때 전자를 전달하거든요. 전자를 전달하면 뭐예요? 환화예요? 환원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죠. 환원 반응은 환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산화에서 환원 반응으로 바꿀 거. 우리가 환원 반응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산화 반응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불 낼 때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면 그때부터는 그걸 보고 산화 반응이거든요. 산화 반응할 때는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인데 바로 광합성 과정은 우리가 말하는 환원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탄산가스는 보통 400ppm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고 옛날에 350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400ppm 정도를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매년 1에서 2.5%가 증가하고 있더라. 앞으로 10년이면은 410ppm이 될 거고 제가 죽었을 때 30년 정도가 거의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430ppm이 됐겠죠. 이대로 가면은 430에 350 정도가 450 정도 되겠죠. CO2의 최대 흡수량은 제곱미터당 7g 시간당.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 이론에 의하면은 식물체 여본이 32도일 때는 더 흡수를 잘해요. 근데 대신에 32도인데 습도는 80%이고 광량은 700W이면서 불가능한 환경 조건이죠. 그런 조건에 더 잘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시설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광합성에 의해서 CO2가 떨어져 광합성이 저해되고 생산량이 저해되는 시기가 있다. 언제예요 그게? 보통 오전에 그렇죠. 오전에 그래요. 오전에 그런데 조조과학을 한 사람들은 많이 떨어지고 조조과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천천히